네, 경제를 거두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열렸던 만큼 경제 극복을 위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 매경의 창에서는 중국의 양회를 평가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 행사 2024년 양회가 폐막했다. 양회는 경제 성장률 등 중국의 한 해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은 올 한 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정하고 여러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제 위기 속 시진핑 3기 2년차에 열린 2024 양회 주요 쟁점과 의미를 살펴본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현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마지막으로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양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년 동안의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것을 승인한다고 그럴까? 이게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경제 빅픽처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어디다 쓰냐. 예산을 승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와 예산 그 두 가지가 결정되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만의 양회의 특이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저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절박함이냐? 올해는 중국 정부가 경제를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탈피시켜서 정상 수준으로 학교에 올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벌어진 2020년 이후에 사실 연평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이하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5.2%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재작년의 저성장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내내 중국 정부는 1년 내내 경제 위기설에 시달리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실력을 좀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이제 소강 사회에 달성했다라고 선언하면서 2035년까지 1인당 GDP와 전체 GDP 수준을 2020년에 2배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죠. 그러려면은 15년 동안 1년에 대략 한 4.8%의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코로나가 벌어진 다음에 굉장히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원래 경제 성장이란 점점 하락을 하는데 초반에 이렇게 스타트가 굉장히 느렸던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좀 정상 궤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다. 그런 느낌을 2024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최근에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그 위기 속에서 열린 양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양회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몇 %를 제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5%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5.2%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달성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5% 달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안정에 방점을 뒀냐, 성장에 방점을 뒀냐.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이 5%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성장 목표치의 그 순도가 어느 정도에 있냐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도 5%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 5%를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몇 가지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5%를 성장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물가 성장률도 상당히 따라야 되는데 중국의 물가가 과연 작년에 성장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5%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면은 각 지방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어땠느냐라는 지방 양회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12월까지의 31개 성시의 지방 성장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6%를 제시한 성시들이 많아요. 근데 성장 목표치의 기준점을 달리해 가지고서 나타난 결과였고 1, 2월의 재경부의 조사에 의하면은 위조
그리고 수치 조작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선 4개 성시의 데이터가 아주 크게 조작됐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선 4.8%, 3.6% 정도로 갑자기 낮아지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양회에 발표되는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각 도시들의 성장 목표치가 다 6% 이하대로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 실상 쉽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도시의 그런 운송 서비스업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스 그 운송량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의 지하철 운송량을 보게 되면 작년 9월부터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실질적으로 직장을 잃어서 지하철을 타는 교통의 이용객들이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러서 1조 위안 정도의 재정 지출을 이미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3%의 재정 지출 규모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1조 위안을 하게 되면은 3%에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네.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3.8%의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초과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로 약간 줄긴 했지만 작년 말과 올 초에 벌써 1조 위안을 초과했다라는 거는 올해 한 해 동안 3%의 재정 지출로 묶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고 경제 성장 목표치는 그만큼 달성하기 힘들고 또 지표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삼두마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투자, 소비 그리고 수출 모두 지표상으로 지금 아주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객관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5% 조금 좀 버겁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IMF도 4.6% 경제 성장률 제시했고요. OECD도 4.7%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5%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의미를 해석을 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것들이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 이런 수요가 부진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위기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대외 환경도 썩 미중 경쟁 속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은 주로 4.6에서 4.7%를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는 또 그만큼 절박하거든요. 앞으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고 그동안에 4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 못했다. 지나친 봉쇄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공동부유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민간기업을 압박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활력을 없앴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국내외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인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가 됐거든요. 네. 그게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고요.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어려운 조건과 강한 주관적 의지 사이에서 뭔가 이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은 다른 것들이 지금 별로 시원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네. 거고요. 거기서 좀 약간 고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번에 특별국채, 장기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게 그동안 중국 경제사에서 한 4번 정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발행을 했던 건데 그걸 앞으로 올해 1조 원을 발행하고 1조 위안을 발행하고 앞으로 매년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재정을 확실하게 좀 풀겠다는 어떤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이번에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효과를 낼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먼저 좀 판단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0.7%가 올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2월에 춘절이 있긴 했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경기 회복에 조짐이 보이는 것이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디플레를 얘기하려면은 정말 이제 서방 세계 기준으로 얘기하면 CPI가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도 마이너스, 소비도 마이너스, 소득도 마이너스였을 때 디플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그 나머지 세계는 숫자가 낮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코어 CPI,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걸 뺀 그거는 지금 뭐 CPI가 최근 4개월 동안 마이너스였지만 그거는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그 CPI 마이너스는 디플레의 조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심각한 정말 디플레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지준 인하하고 이게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어서 일본처럼 그렇게 디플레를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중에서 2가지는 이미 해결을 했고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문제를 중국이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2월 달에 그 구정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월 달 정도가 되면 다시 플러스로 턴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높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CPI의 서방 세계하고 다른 점은 돼지고기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중국은 돼지고기에 그 그렇습니다. 영향을 좀 보라면서 중국의 경기를 보려면. 그래서 중국은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돼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CPI 구성 요소 중에서 음식료, 돼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은행에서 예금이 도망을 가요. 예. 근데 최근 이제 한 2, 3개월 동안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해서 1월 달까지 CPI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2월 달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4월 정도가 되면 CPI는 플러스로 턴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소장님께서는 경기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인다. 디플레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이 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부동산 경기 침체도 지난해에 상당히 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업체 뭐 파산까지 가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네. 부동산 경기가 또 살아나야 전체적인 경기가 또 다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의 총 GDP에 대한 비중이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가계 부동산에 매여 있는 게 약 60%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와 연관된 그 산업들의 어떤 규모를 보게 되면 상당한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건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내구재의 어떤 소비와도 관계가 되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비록 올 들어가지고선 리창 총리의 그런 업무 보고에서 세계의 어떤 신흥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리튬 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또 뭐 태양광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총 GDP 수준에서 8%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네. GDP 공헌도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낮고 GDP에 대한 공헌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새로운 GDP를 견인하거나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일깨울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올 1월 달에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 0.3%, 0.7%니까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뭐 여행 소비의 그 추세적인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 0.9%의 소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와 같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돼지고기도 봐야 되지만 옥수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는 사료로도 쓰이고 기름으로 쓰이는데 중국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절적인 성향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의 추세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충격파가 크고 그리고 포션이 큰 부동산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장기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주구장창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발행하는 것이고 장기인데 얼마만큼의 장기인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추세는 그것을 전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제 양회가 있었던 당일날 홍콩의 항생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하락을 했고 그 일주일 동안의 어떤 각종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그걸 옹호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지표상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선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침체 상황에 대해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중국 증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국에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역시 아직까지도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중국 증시, 특히 뭐 상하이나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 사이즈가 큰 국유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어항 속에 커다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좀 항공모함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나 다른 증시가 막 로켓처럼 솟아오를 때 중국 증시가 굉장히 다운된 게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과연 증시 부양 의지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의지가 있냐 없냐. 네, 그렇습니다. 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국 증시라는 것을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하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증시가 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만약에 그거를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은 정부가 각종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그거를 서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든가 ETF를 산다든가. 근데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오고 주가가 떨어져도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중국 정시를 움직이는데 힘을 갖고 있는 정부가 왠지 미지근한 태도로 보인다. 그러니까 섣불리 시장에 못 들어갔던 거고요. 그게 전반적인 중국 주식의 하락으로 이어졌던 상황이라고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첨언을 하면은 올해 양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얘기를 안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양회의 데자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인들을 전국인민대표의 대표로 뽑았냐라는 거거든요. 예. 잘 아시겠다시피 뭐 샤오펑 자동차의 샤오펑이라는 사람 불렀고, 그리고 이제 각종 무슨 BYD의 사장도 불렀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텐센트라든지 아니면은 알리바바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 문제 많이 일으키니까 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불렀던 사람들이 마치 산업을 이끌어 갈 것 같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산업 내에서의 포션은 그다지 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첨단이라든지 그리고 앞서가는 산업군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민간 기업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속칭 민중국토의 어떤 의지가 중국 정부로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올해도 중국 경제를 그다지 낙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그네들이 전국 인민 대표로 등장하면서 우리들이 우려했던 거는 중국이 세상에 AI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핀테크를 이끌어 나가면서 선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을 이끌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내쫓고 그 홍콩의 저 귀금속 상인들을 네. 저기 전국 인민 대표로 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이것은 자생적인 어떤 의지보다는 국가 의지가 상당히 반영됐다. 근데 그것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실망감이 증권 주식시장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이 바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양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낯익어요. 그런데 이구환신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 네. 한마디로 이게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서 경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네,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죠. 일종의 보조금 정책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짜덴 샤샹이라 그래가지고선 가전 하향, 가전 제품 바꿔라 하는 거죠. 집에서 오래 쓰던 거 바꾸고 오래된 예. 자동차 바꾸고 하라는 건데 그거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예. 번째로는 그게 약간 쿠폰 형식으로 특정 기업체의 물건들을 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경쟁을 악화시켰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 업체들로 되니까 그 업체들의 물건만 사게 되니까 경쟁이 형성되지 않아서 가격에 다운 효과가 없고 품질의 네.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효과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특정 업체들에 대한 물건을 살게끔 해주니까 시장 전반에 대한 공급 과잉 현상이 추후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구재에 대한 물건을 구입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단기적으로는 내구재의 소비가 증가했을 줄 모르지만은 2, 3년 지나서 내구재의 변화가 생겨서 또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도 쓸만하다라는 네.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원자와 총리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2008년, 2010년, 2013년도 막 3번 정도 나타났는데 효과가 모두 안 좋은 걸로 나타났고, 후에는 이제 물을 붓는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따소히 망관해가지고선 물을 집어넣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효과를 했는데 그 역시도 효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는 재차 유동성 공급을 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올 정부가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1조 위안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손자의 돈을 가져다가 지금 노인들한테 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들 안 낳죠. 고령화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갚아야 되는 손자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갚아야 될 돈은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돌 빼가지고서 윗돌 끼워 넣는 건데 네.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증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체제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이 지금 100개가 있습니다. 한때 500개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은 빅3라 그래가지고 3개 자동차 회사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빅7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중국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가 한 3, 4개 정도로 규범화되거나 그리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중국은 또다시 시장의 공급 과잉의 문제, 그리고 경쟁 저해의 문제, 그리고 이런 시장의 어떤 문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네. 구조적인 조정이 없이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구원 신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그럴 수 예.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구 안시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예. 봐야 되냐면 작년에 중국이 자동차를 3천만 대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내구 소비 중에 제일 큰 비중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핸드폰인데, 미국이 작년에 1,550만 대를 샀는데 거의 2배를 샀어요. 근데 여기에 보조금을 줘서 이걸 늘린다고 하면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연관 효과가 철강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까지 이 효과가 굉장히 커지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이구안신 정책의 경우는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 4년간의 중국의 내구 소비재 소비 환경을 보면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그 정책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미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싶고, 네. 전기차 이슈는요. 지금 왜 이제 5,000대 이상 생산하는 회사가, 이런 걸어놓은 회사는 80몇 개지만 생산하는 것은 52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5,000대 이상 생산하는 회사는 합쳐도 뭐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거예요. 우리 노트북 조립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빅가이들, 빅3, 빅2 같은 경우들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미국이 한 130만 대 뭐 샀는데 중국이 890만 대, 900만 대 가까이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로 보면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빅가이들은 이제 생산량이 2배, 원가가 30%씩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50개, 100개 되는 회사들이 앞으로 아마 지금 중국의 신차 침투율이 30%인데 이게 35%를 넘어가면 이제 죽을 놈은 다 죽고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벌어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비아디라는 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내려막기를 가다가 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테슬라를 이긴 비아디 순수 전기차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이 산업의 부전 과정에서 주고 자빠지는 놈의 마켓쉐어를
1등하고 2등이 이제 먹어서 얘들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럴 가능성을 금년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구환 신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은 소비 촉진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조업 살리기 정책이고 네.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입니다. 그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5.2%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중에 소비가 82.5% 성장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따져보면 소비가 많이 살았네. 전체적으로 7.2%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을 잘 따져보면은 주로 서비스업 소지, 즉 외식, 요식업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거의 20% 이상 성장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상품, 제조 상품 소지는 5% 정도의 굉장히 낮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소비 자체가 경제 성장을 좀 이끌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균형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조업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구환 신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제조업 소비를 살리는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은 이번에 소비 촉진책뿐만 아니라 이구환 신을 투자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네. 소비 및 투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최근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과 연결시켜요. 즉 그냥 옛날 거를 A와 똑같은 A로 바꾸는 게 아니라 A를 A 프라임 더 좋은 걸로 바꿔라. 그럴 때 이구환신 정책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거든요. 이건 뭐냐? 업그레이드형 교체입니다. 소비재든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장비든 설비든 업그레이드형으로 교체하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 저탄소라든가 스마트라든가 정보화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설비 구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 촉진 전략과 산업 발전의 목표를 견합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게 이번에 이구환 신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볼 때는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정책 방향은 옳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구환 신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각자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내수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제조업 살리기에 또 다른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자 어느 분의 말씀이 맞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대출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죠. 근데 항상 예상치보다 너무 낮아서 찔끔찔끔 인하해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쓴소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강도 높은 그 숫자가 좀 나오게 될지 그리고 과연 진짜 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중국은 M2가 통화량이 GDP의 2배, 200%가 풀려 있어요. 일본 다음으로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안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은 사실은 통화량에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유동성에. 근데 이 지준율을 낮춘다거나 또는 금리를 낮춘다는 것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부동금 우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동산의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건데 부동산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나 경기 하강을 우리가 막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그런 식으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민은행장이 이제 이번 양회의에서 지준율도 낮출 수 있다. 금리 인하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뭘 가겠다고 하는 그 이펙트보다는 우리가 추가적인 경기 하강이나 가격 하락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요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방 세계, 미국이나 한국처럼 금리를 조절해가지고 이게 경제 정책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체 1년간 대출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 양을 가지고서 실제로 유동성을 조절하죠. 그래서 1월 달에 중국의 사회 총 대출 규모가 최근 6년 중에 최대를 이번에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는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실제로 중국의 유동성의 문제는 사회 총 대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대출해줘야 되는 금액을 조절하는 거. 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게 더 중요한데 1월 달에 역대 최대로 늘렸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시그널도 주고 실제적인 통화량도 유동성도 같이 공급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2024 그 양회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평가도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 양회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2024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했다. 부동산 침체와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이 과연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소비재 수출 외에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첨단 산업은 중국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회복은 수출 실적 악화로 시달리는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기대가 예상된다. 2024년 한 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5% 달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경제 효과를 짚어본다. 자, 소장님.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전쟁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최정점이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AI 칩의 기술 경쟁이 상당히 심각해요. 중국의 기술적인 위치는 어디까지 좀 와 있을까요? 미중의 전쟁은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의 그 궁극적인 끝은 AI예요. 근데 AI를 하려면 하드웨어 인프라로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반도체는 3나노, 5나노 정도가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나노, 3나노를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딱 2개 나라, 정확하게 2개 기업, TSMC하고 삼성밖에 없죠. 그래서 네. 중국이 AI가 어느 수준이나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번 2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AI 칩만 주면은 그건 뭐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절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최근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만 문제 같은 걸 언급을 해도 중국이 말은 험악하게 하지만 한국을 보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3나노, 5나노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8년에서 12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간을 단축하려면 누군가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절절히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치포 동맹, 네.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인데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과거 같았으면 뭐 난리 날 건데 이 보복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반도체 협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악화돼 있긴 하지만 중국이 절박한 것이 바로 그거고 또 우리는 뭐 이번에 1, 2월 달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 나고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가 났다는 게 반도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보면 우리가 홍콩까지 포함하면 전체 거의 뭐 60% 가까이 중국으로 팔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켓이기도 하고 중국은 또 그것이 절절히 필요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그려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앞으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 사실상 수출 막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소식이 AMD도 앞으로 막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쪽에서 니네 AI 기술 더 발전하기 전에 반도체 칩 안 주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산을 만들어야 될 텐데 중국의 입장에서 국산화가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7나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5나노와 3나노로 진입하는 것에 지난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된다 그러면 미국을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레벨에 오기 때문에 국가가 목숨 걸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지금 고난이 바로 5나노 이하 칩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것을 포기하고 안 해버리면 좋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도 기술이 개발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ASML이 5나노, 3나노의 EUV 장비를 개발하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DUV를 이걸 수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좋지만 네. 이걸 안 했을 때 중국이 오히려 빨리 더 국산을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한테 리스크가 존재하는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한국도 원래 우리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인구의 이 5분의 1? 이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로는 미국의 이제 70% 되는 나라가 목숨 걸고 한 아이템만 들어간다고 하면 네. 다른 나라가 10년 걸릴 걸 이걸 4년, 6년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로서는 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오히려 중국에 관한 부분은 미국이 통제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관점보다는
중국이 만약에 이걸 뚫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컨틴전시 플랜으로 중국을 보는 것이 맞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중국의 AI 기술은 서방 다른 나라들, 미국 빼고는 이제 넘버 2가 확실해요. 그래서 미국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 예. 한국보다도 약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오히려 미국의 견제 때문에 감히 이게 5나노, 3나노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생각지도 않던 중국이 그걸 개발하러 쫓아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시그널, 이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적어도 그것이 완성이 되는 뭐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8년에서 12년 동안 가는 그게 한국으로서는 꽃놀이패다. 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이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그 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AI의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자동차 분야에서는 뭐 지금 중국이 뭐 폭풍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아디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습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완성차 업계를 보니까 올해 9위고요. 내년에는 7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상당해서 정말 중국차의 굴기가 상당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정말 말씀대로 굴기, 뭐 습격, 뭐 충격 네. 이런 단어를 쓸만한 그런 비약인데요. 그래서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023년에 302만 대를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9위 말씀하신 대로 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MW를 제쳤고요. 이게 더 무서운 게 22년보다 판매량이 62%나 증가했다는 사실. 네. 엄청난 거. 여러 가지 뭐 성공 요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전기차로 전환을 빠르게 했다는 거,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디자인도 손색이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내수 시장이 튼튼하다는 점, 그리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1만 달러 이하에 팔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이 전기차를 1만 달러 이내로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아디 하나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 비용을 낮추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원인으로서는 일단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보다 한 30%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생산 공정을 안에 내재화시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품의 한 75%가량을 자체에서 다 생산하는 거죠. 배터리는 물론이고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내재화시켰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드디어 규모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동하면서 평균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중국 산업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 10여 년 전부터 좀 예상을 좀 한 케이스입니다. 중국의 어떤 산업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면은 어떠냐?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내연기관을 추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을 모두 합작 투자를 하게 해서 어떻게든 로컬 기업의 역량을 키우려고 한 20-30년 이상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잘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10여 년 전부터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현상이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중국에서는 그걸 잘 포착을 하고 읽고 거기에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늘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시장을 조성해 줍니다. 정부기관이 구매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국산 배터리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드와 연결돼서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이제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가 등장한 거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비아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줄줄이 비슷한 전기차 업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네. 지리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샤오미도 전기자동차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뭐 신규 버스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에서 신규 버스의 절반 이상이 비아디 네. 차량입니다. 그 얘기 듣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는 승용차 EV를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예. 과연 그게 한국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욕을 자극할지 정말 저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여하튼 중국 전기차의 굴기라는 것은 뭐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산업, 자동차 산업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5% 성장률 충분히 달성 가능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독일까요? 아니면은 실이 될까요? 중국의 그 전기차가 무슨 뭐 GDP를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거 GDP의 기여도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2,500만 대, 3,000만 대 사는 데서 거기서 800만 대 갖고서는 그건 대세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 그리고 SOC 투자가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그 사이에 힘들었던 중간재들의 이게 수출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나쁠 건 없다. 네. 그리고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보면은 우리는 뭐 과기부에서 나왔지만 반도체 빼놓고는 중국보다 다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에브리싱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30%만 올라가게 되면 대중 무역 적자는 바로 흑자로 전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한중 관계는 반도체로 보는 것이 이제 맞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중국이 3년 내리 이제 그 나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 적자 문제가 생겼지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나빠질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중국이 5% 정도를 달성을 한다고 해도 2년이면 한국 GDP만 한 나라가 하나씩 탄생하는 것이고 네. 5%씩 가서 5년을 하게 되면 세계에서 3등하는 일본이 하나씩 탄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5% 아니라 중국이 4%만 성장하더라도 우리가 올라타면 1.4% 성장하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기회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정서적인 접근이나 그 비관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철저하게 이제 돈벌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제 회복 그것은 우리가 돈 벌 기회지 우리가 더 힘들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좋아질 개연성 혹은 인과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러한 것을 중국이 홍색 공급망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겠다라는 거를 그렇게 되면은 미래 먹거리가 별로 없다. 그리고 예. 미래에 우리가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기회도 있지만 또 우려스러운 그런 도전 요인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존의 어떤 산업 연관성과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들이 더 많아지면서 한국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쪽에 좀 치우치기 마련인데요. 근데 저는 아까 소장님 말씀, 즉 GDP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사실 올해 5% 성장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 세계 글로벌 GDP 20위권의 국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률이고 성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4% 3% 떨어지더라도 중국이 G2로서 굉장히 오랜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잘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이 정가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유엔이 정한 모든 산업 분류 체계에서 모든 산업을 국내에 갖고 있는 국가예요. 네. 즉 제조업, 우리 한국의 주된 수출이나 어떤 경쟁력은 제조업에서 나오는데 중국은 그 제조업의 모든 시스템을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G1이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미국은 본인들은 금융이나 서비스 좀 깨끗한 것만 갖고 나머지 제조업은 다 일본 주고 대만 주고 중국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역수출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수출지향적 경제를 이끌어왔죠. 근데 중국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은 내재적인 게 너무 많고 아직 중소분야 이런 데 개발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와 어떤 협력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가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단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게 있는 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같은 것들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산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은 이전의 범용 중간재 가지고는 더 이상 중국에 팔아먹기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급 중간재를 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세계 공장으로 남을
최소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고급 중간재를 개발하고 그걸 계속 수출해서 나가서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죠. 그게 이제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해온 얘기지만 소비재, 고급 소비재도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양회가 남긴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소장님 먼저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는 액면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리창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보다는 이제는 그 허리폰 경제 담당 부총리의 입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레토릭보다는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자동차 뺐는데 미국의 GM, 포드, 테슬라는 들어가고 있고 또 빠지질 않아요. 네. 삼성은 핸드폰 뺐는데 애플은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우리는 뭐 이제 그 슈퍼마켓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화장품 다 뺐는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월마트나 에스토레더는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중국의 이게 시장이 문제냐, 우리 기술력이나 경쟁력의 문제냐, 그건 놓고 보면 명약관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양회의의 결과를 놓고서 뭐 중국의 그 뻥뻥한 레토릭보다는 그 속에서 이제 중국이 더 빠른 이제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확대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냐를 좀 이제 처절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또 먹을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경사가 심했을 때, 특히 대외 의존도라든지 수출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의존도가 심했을 때 제3의 선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양회를 통해 가지고선 지난 양회와 또 올해 양회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선 우리가 뭘 느꼈냐? 아, 지금 우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고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가면서 이제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이 축소됐다고 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더 질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더 우월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뭐 많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양회 보고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쇼킹했던 게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을 기존의 어떤 각종 산업에 전면적으로 플러스 시켰다는 건데 이런 식의 생성형 AI라는 거와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융합한다면은 중국이 또 추진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AI는 굉장히 우리가 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파괴적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파괴적인 기술이 기존의 강력한 중국의 제조 역량과 결합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두려움을 느끼냐? 2015년을 회고해 볼 때 2015년에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나왔거든요. 네.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나온 다음에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5, 6년 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인터넷, 특히 모바일 인터넷으로 앱을 하나 깔고 모든 활동을 여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소비 활동이든 산업 활동이든 결합이 쉽게 되고 빠르게 되었고 그 실질적인 성과가 컸다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 이 AI 플러스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파괴적인 효과를 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인터넷 플러스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의 공습을 또 하고 있는 알리하고 테무 같은 결과입니다. 네네. 중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플러스나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AI 플러스는 뭐라는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혹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주력 산업이나 미래 산업에서 중국은 이번에 정부 공작복을 통해서도 굉장히 푸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한국은 점점 그런 경쟁의 어떤 버거지는 상황이고요.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미래를 위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를 거두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오늘 1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